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쯤 턱끝 전진 및 축소 후 만족하여 광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근데 턱끝 수술하고는 2차각 페임이 도드라지지 않고 너무 모양을 만족했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광대하고부터 볼살이 내려온 것 같은 게 2차각 페임의 굴곡 높이가 상당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장하면 아래 그림 같은데요.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어떤 의견은 뼈로 채워야 한다. 어떤 의견은 턱선 목 거상을 해야 한다. 다른 의견은 턱끝 거상, 앞턱 근육 재배치를 한다. 이렇습니다. 방법이 너무 제각각 병원마다 메인 수술로 솔루션을 주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의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 라인이 광대 수술 전처럼 매끈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가장 큰 원인은 뼈의 과도한 볼륨 부족이에요. 길이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길이 부족인 경우에는 행잉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T절골이나 이런 거를 해서 체부의 뼈 볼륨이 많이 줄어든 경우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각각에 따라서 솔루션은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턱선이 늘어진 게 길이가 많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체부의 볼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저 턱선이 늘어진 건지 아니면 앞턱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서 근육이 찢어져서 그런 건지에 따라서 방향은 다르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상을 통해서 여기를 당겨주면 일부 여기 단차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조금 덜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살짝은 일시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여기를 뼈를 채워주는 게 사실은 맞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볼륨을 채워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볼륨을 채워주면 갸름해진 모습하고는 반대 방향인 약간은 둥근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던 턱선이 이렇게 메꿔지면서 둥근 모양으로 바뀌는 게 뼈 볼륨을 채우거나 뭐 보형물을 넣거나 하는 건데 뼈 이식으로 하면은 좋겠죠. 근데 뼈 이식을 저기에 해놓은 경우 6개월, 1년 안에 거의 뼈는 흡수가 돼요. 이거는 뭐 만약에 여기 뼈 이식을 해서 나는 뼈가 잘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꼭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뼈 이식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5, 6개월 지나서 저한테 온 환자들 대부분은 뼈가 다 흡수되어 있었어요. 고정한다고 박아놓으면 플레이트나 스크류만 둥둥 떠 있을 뿐 이식한 뼈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20여 년 동안 본 턱 끝에 뼈 이식한 경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턱선 목거상을 해야 된다. 이건 일시적인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왜? 뼈가 볼륨이 적어서 생긴 문제는 뼈 볼륨으로 해결하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에요. 다른 의견은 턱끝 거상 앞턱 근육 재배치. 이것도 봉합이 잘못돼서 턱끝 근육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죠. 턱끝 거상이나 앞턱 근육 재배치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뼈든 보형물이든 이 부족한 볼륨을 채워야 된다고 환자분한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거는 환자분 CT를 보고 연부조직 늘어진 정도, 수술 전 모습하고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4년 전쯤 환자분이 턱 수술을 하고 만족했는데 광대 수술하고 이게 생겼다. 턱선에 저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에 함몰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광대 수술했다고 얘가 이렇게 쳐져서 턱선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모양이 되리라고는 저는 전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턱이 줄어들어서 또는 전진되고 무턱이 든 게 해결되고 넙대대한 게 해결돼서 만족하고 지냈어서 조금 욕심부려서 광대 수술까지 했는데 광대가 조금 줄어들고 부어 있다가 붓기가 빠지는데 거울을 자주 보다 보니까 턱이 울퉁불퉁한 게 그때부터 보이고
발견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CT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광대 때문에 이게 볼살이 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광대 때문에 이게 늘어졌다면 거상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4년 전에 수술했고 1년 전에 광대 수술했는데 광대 수술 후에 이게 생겼다? 수술과 이 모습을 연관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이미 라이브가 끝나 저도 같은 궁금증이라 댓글 달아봅니다. 이미 편두통, 트립탄 계열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축두근 보톡스 알아보는데 위 질문자분과 같이 병의원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느 곳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톡스는 어디서 맞느냐가 지금 중요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때는 보톡스가 무슨 종류가 많았죠. 뭐 엘러간 보톡스냐, 제오민이냐, 디스포트냐, BTX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조사 국가별로 약간 대항전을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산 보톡스가 뭐 메디톡스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워낙에 또 저렴해지기도 했죠. 제가 처음에 보톡스라는 약을 접했을 때 100유닛 한 병이 병원으로 납품되는 단가가 한 40만원, 45만원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는 가격이 그 정도니까 환자한테 시술할 때 가격은 대략 한 7, 80만원 이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톡스는 10만원 미만으로 병원에 공급이 돼요. 거의 10만원대도 없어요. 거의 5만원 언저리 보통 병원에 납품이 돼요. 5만원, 10만원 사이에서. 뭐 대량으로 구입하는 데는 그보다 뭐 더 싸게도 이제 매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톡스 3만원, 뭐 보톡스 5만원 이런 광고들을 볼 수 있게 된 배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보톡스, 뭐 미국산 엘러간, 뭐 중국산 BTX, 뭐 프랑스인가 영국산 프랑스산이었던 것 같은데 디스포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던. 근데 국산 보톡스, 뭐 메디톡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다 끝났죠. 또 뭐 지금 국산 보톡스 나오는 데가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세 군데 정도 있죠. 기본적으로.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큰 회사들이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회사들에서 만드는 보톡스로 거의 이제 저가로 형성이 돼서 보톡스는 편하게 맞는 주사가 됐고, 특히나 축두근 같은 경우는 위험한 구조나 어떤 뭐 보톡스를 할 때 특히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많이 없는 부위예요. 축두골 쪽은. 그래서 축두근 보톡스는 그냥 집 가까운 데 싼 데서 맞으세요 라고 영상에서 제가 답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병원에 맞아라, 뭐 무슨 과에 가서 맞아라,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저한테 묻는다면 어쨌든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맞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축두근의 해부학적 위치나 구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또 일부 마취과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통증에 관해서 많이 하시는 통증 클리닉 선생님들은 축두근 보톡스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고 해부학적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서 해라 뭐 이렇게 정해줄 건 아니고, 집 가까운데 경험 있는 선생님한테 맞으면 싸게 맞을 수 있으면 어디든 맞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문의드립니다. 외관상 봤을 때 왼쪽이 옆으로 넓으면 광대가 커 보이고 왼쪽이 옆으로 넓으면서 광대가 커 보이고, CT상으로 이게 한국말이 왜 이러죠? CT방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뼈가 더 옆쪽으로 큰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얼굴뼈 높이가 왼쪽 높이가 높아 외관상 더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걸로 간주가 되는데, 외관상 대칭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면 같은 미리로 줄여야 하는지 어느 쪽을 좀 더 줄여야 하는지요.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모습을 제가 CT상으로 본 게 아니라서 말씀만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관으로 봤을 땐 왼쪽으로 넓다. 그건 본인 느낌이시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또 CT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뼈가 더 크다. 이것도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외관은 거울로 보고 CT는 모니터로 보니까 좌우를 헷갈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비대칭 때문에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왼쪽 광대 오른쪽 광대가 크냐 작냐가 또 판단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조금 맡기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상담을 한 분 했는데요.
선생님 좀 광대가 비대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줄여야 돼요? 짝짝이로 줄여야 돼요? 아니면 한쪽만 줄여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CT를 봤더니 광대는 똑같아요. 턱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환자분 광대는 똑같습니다. 다만 턱이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닌데요. 저는 광대가 비대칭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CT 보세요. CT 보시면 턱은 비대칭이 있고 광대는 대칭이에요. 뭐 이러면서 자로 재드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쉽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사한테 어떤 판단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솔직히 반만 믿어요. 환자가 왼쪽 오른쪽 헷갈렸을 수도 있고 또 거울로 봤을 때는 역상으로 보이고요. 모니터는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거든요. CT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보면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모니터를 볼 때 제가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왼쪽이잖아요. 실제 오른쪽은 여기거든요. 근데 CT에서 보이는 어떤 뼈 모습은요. 항상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거울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 보일 좌우가 바뀌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혼돈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와 블로그 모두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다리꼴 골편 제거 매우 조금 하신다고 했는데 넓은 부위를 몇 미리 정도 하실까요?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환자분마다 다른데요. 저는 골편을 거의 제거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2, 3mm를 넘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광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골편 제거를 저는 안 하고요. 자를 때 톱 방향을 조금 조절해서 조금 이쪽이 많이 잘리게, 갈리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차이 나는 거는 한 보통의 경우는 1mm 안짝이라고 보고요. 많아야 2mm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은 1에서 2mm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광대가 진짜 옆으로 너무 넓은 사람들, 나비광대라고 해서 이렇게 뻗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심하면 4mm, 5mm까지도 잘라내기도 합니다. 원장님 영상 정주행하면서 외모에 대해 가졌던 강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볼살이 부은 것처럼 많은 게 컴플렉스여서 37세 여름부터 윤곽주사, 입모드, 슈링크 등 레이저 수술을 좀 공격적으로 자주 하다가 최근에서야 달라진 얼굴선을 알고 부작용을 인정하고 멈췄습니다. 늙을까봐 공포에 떨면서 열심히 피부과를 다녔는데 역으로 그런 노력들이 노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입모드로 볼살이 없어지니 눈 밑 꺼짐이 생기고 그거 보충하려고 필러를 맞으니 틴들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볼살이 과하게 많았는데 이제는 지방이식까지 권하는 병원을 보면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운타임 겪고 이러면서 정말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지기 전에 멈춰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시술이 부작용이 없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39인데 이마 보톡스 정도만 하고 모든 시술은 다 멈췄습니다. 거울을 덜 보고 어차피 50 넘으면 똑같다는 마음으로 내면이나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 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은 30대 끝자락 여성으로서 노화에 대한 공포와 거울을 볼 때마다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눈밑 꺼짐, 인디안 주름 이런 식으로 명명된 부분들은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이 문제랑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동감이 됐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자들이 30이 되면서 30이 넘어가면서요. 엄청난 불안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남자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불안감이냐면 마음은 20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40대, 50대의 얼굴로 늙어간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거울 볼 새가 없어서 잘 그런 걸 느끼지 못하죠. 근데 30대 초반에 이제 가장 최근에 결혼을 많이 하는 정년기가 여자들 같은 경우 30대 초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얼굴은 점점 늙어가. 그러면 날 누가 데려갈까? 날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수술은 좀 피하고 싶고 좀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현상 유지 내지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풀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친 듯이 광고가 되고 있고 미친 듯이 많은 시술이 되고 있는 게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프팅이죠. 뭐 실이니 레이저니 하는 것들이요. 이 글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인모드를 너무 해서 볼살이 거의 다 없어졌다. 이런 글을 보면은 볼살이 너무 많은 분들은요, 인모드가 효과적이구나. 이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웃긴 예인데,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요런 무렵에는 이제 뭐 대학교 교양 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당구 치는 거였어요. 친구들하고 뭐 휴강 시간이나 뭐 놀 때 이렇게 당구장 가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당구를 한참 치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당구를 되게 좋아했고 당구를 되게 잘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환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집에 가서 누우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여. 그리고 공이 거기 있고 내가 어떻게 치면 될지 그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게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천장이 당구 따위로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내 머릿속엔 지금 온통 당구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친구들하고 공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시험 끝나거나 그러면 야 당구장 가자 이런 게 거의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동네를 갔어요. 처음 가본 동네. 근데 모르는 동네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간판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간판이 걸려 있는데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쓱 보고. 근데 당구장만 눈에 팍팍 띄는 거예요. 야 저기도 당구장 있네? 야 저기도 당구장 있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한참 당구 치던 시절에 당구장만 보이는구나. 그 당구장 마크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신기하다. 근데 이제 당구가 제가 대학 입학하고서 조금 시들해지고서 게임방이 이제 뭐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와서 막 게임방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타크래프트 한참 애들이 막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본과 1, 2학년 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애들이 게임방 가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모르는 골목길 이렇게 낯선 골목길을 가는데 PC방 게임방 광고판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골프장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글의 내용이 이 글을 써주신 분이 문맥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죠. 이제 39인데 이마 보톡스 정도만 하고 모든 시술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덜 보고 내면의 일이나 내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 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주 정확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도 이 글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막 볼살이 커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글이 그래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내 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면서 인모드가 제일 효과적이군. 인모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인모드를 제가 해보진 않아서 그게 뭐 효과적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모드 하고서 뭐 얼굴이 지방이 다 없어져서 헬쓱해졌다 이런 느낌을 본 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근데 제가 써본 기계가 아니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효과적이라는데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해도 돼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나이가 와요. 30 무렵에.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고,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 내 외모가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늙어버리면, 이제 왠지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만들어낸 어떤 외모의 집착,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시술에 대한 중독,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내 얼굴. 이런 스토리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진료실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때 선풍기 아줌마라고 해서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 있죠? 그분은 집에 거울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얼굴이 그 지경이 될도록 얼굴에 계속 뭐를 넣었을까요? 집에 거울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을 봤기 때문에,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꺼졌는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꺼진 데를 메꾸는 노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내 얼굴을 보고 조금 판단을 하시고 너무 그런 외모나 시술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면이나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 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화에 대한 공포,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눈밑 꺼짐, 인디안 주름 이런 식으로 명명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게 여전히 있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시고 집착하거나 그 부분을 싸워서 이기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써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돌출입 교정을 하면서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이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해서 입을 다시 꺼내는 중인데, 혹시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하면 턱이 너무 눌려서 들어간다든지 이마가 꺼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은 없나요? 그리고 턱이 길어지고 중안면부가 튀어나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사실은 페이스 마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신뢰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외력에 의한 물리력으로 뼈를 구조를 바꾸는 건 절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아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약간 기울기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 마스크라는 것도 결국 이마를 대고 턱을 대고 치아에 뭐를 물어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뼈가 변하는 게 아니라 치아가 변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압력이 세면은 이마가 눌리거나 턱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치아가는 움직일 수 있는 아이고요. 턱이나 이마는 그런 외력으로, 그 정도의 외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요. 턱 필러 맞고 안면마비가 지속될 수 있나요? 아테필 영구 반영구 필러라서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신경이 끊어진 건지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안면마비가 지속되는 경우, 필러 맞고 지속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제거한다고 뭔가 조작을 하면서 신경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경 손상을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신경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선택이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손상됐고 괜찮은지, 뭐 완전히 손상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CT 찍고 MRI 찍고 CT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초음파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경 검사를 신경과 대학병원이나 이런 기관에 있는 신경과에 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한 지 8개월 됐는데 앞니가 시큰거리고 턱 중간 부분은 만지면 시큰거려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앞니로 질긴 음식 먹으면 너무 시려요. 이게 이제 뭐 턱끝 전진, T절골 이런 환자들 분 중에 또는 뭐 ASO 이런 거 한 분들 중에 이런 느낌의 괴로우신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꽤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불편함이 지속되는 거, 그거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좋아질지 이런 건 사실 저도 모르고 환자분도 몰라요.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시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완전히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답변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광대 수술 후 입안 절개부로 상악동 피가 나오고 입안물이 상악동을 거쳐 코로 나오는데 아물긴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경우거든요. 입안 절개 부위로 상악동 피가 나오고 입안물이 상악동을 거쳐 코로 나오는데 아물긴 하는 건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요. 이 정도면은 다시 꼬매줘야 정상이죠. 이 정도면 입안 절개한 부분을 다시 꼬매줘야 정상입니다. 환자분 어디서 수술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오래 두는 거는 만성용증으로 가면서 상악동 뼈가 다 녹아버릴 수도 있고요. 광대뼈 붙은 부분이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CT 찍어보고 입안 상처 보고 입안 상처를 한두 번을 더 꼬매준다거나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 조금 급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어요. 상악동 피가 입안 절개부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수술한 지 뭐 하루 이틀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안물이 상악동을 거쳐서 코로 나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CT 찍어서 면밀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구조로 물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돌출입 수술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상 내용이 정확해요. 저도 22살 때 멋모르고 돌출입 수술을 했는데 무턱과 돌출입이 동시에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턱은 그대로 두고 턱에 맞춰 넣다 보니 약간 과하게 입이 들어갔습니다. 무턱과 돌출입 수술을 동시에 해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제대로 된 성형수술이었을 거예요. 이미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성형은 신중히 결정해야만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무턱 상담 오시는 분의 반 이상이 치아 교정을 하고 오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반 이상은 과하게 입을 넣어서 참 답이 없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교정만으로 돌출입이 굉장히 좋아지고 성공적인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모든 환자에게 돌출입 교정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수술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술 방법으로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골에서 약장수들이나 하는 그런 무모한 좀 거짓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있었거든요. 장터에. 이 약 한번 먹어봐. 뭐도 좋아져, 뭐도 좋아져, 뭐도 좋아져, 뭐도 좋아져.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근데 인터넷을 보면 어떤 선생님은 양악하는 선생님들은 돌출입은 무조건 양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뭐 턱끝 전진을 뭐 한 12mm, 15mm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은 무턱 중에 턱끝 전진술로 해결 안 되는 경우를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교정을 또 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정으로 무턱도 해결하고 돌출입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교정, 양악, 뭐 발치 교정 주로 하시는 부분은 뭐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분들의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자는 그런 선생님 주장이 맞고요. 어떤 환자는 요런 경우가 맞고요. 어떤 경우는 요런 경우가 맞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가 다양한 증상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매체 자체의 특징이 그런 어떤 프로세스, 논리를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럼 그냥 불문율처럼 있잖아요. 10분, 8분 넘어가면 환자들,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들이 다 안 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쇼츠라고 짧은 1분, 2분 미만짜리 영상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하죠. 뭐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단답식으로 있는 거. 그런 거는 짧은 정보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의학이라는 영역에서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의 가중치를 정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어떤 한두 가지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의사들의 진단 방식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너무 난무하면서 이런 스낵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스낵 인포메이션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있는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단편적으로 그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아니 누구는 이걸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걸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의사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언론 말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들 역시도 그런 세태에 맞춰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자꾸 점철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무턱 돌출입 환자들 중에 반 정도는 제가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양악 생각하세요. 양악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하기 싫고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드리겠지만 환자분은 양악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돌려보내요. 또 반대로 어떤 환자는 전진술로 택도 없습니다. 전진술 해가지고는 환자분은 어차피 다시 보형물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고하기도 해요. 또 어떤 환자한테는 교정만 해도 좋아질 거니까 수술하지 말고 교정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가 안 하는 수술들이에요. 제가 교정하나요? 안 해요. 양악 저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의사여서 의사니까 의사는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내가 보형물 수술을 주로 하고 턱끝 전진술을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턱끝 전진술이나 보형물 수술로 모든 무턱 환자를 해결한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진짜 선무당인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데 전진술로 모든 무턱 환자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안 그런 경우를 난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본인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런 선무당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걸. 근데 그렇게 말해야 자기가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술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정보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여러분은 꼭 신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T절골과 돌려깎기가 결과값도 다른가요? 어떤 선생님은 전후진이 필요하지 않다면 결과가 같다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돌려깎기가 자연스럽고 절골법이 화려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의견 궁금합니다. 제 기준으로 그냥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면 전후진이 필요하지 않다면 결과가 거의 유사하고요. 돌려깎기나 절골법이 어떠냐는 거는 절골법은 그냥 원칙을 이해하세요. 폭을 줄이는 수술이에요. 갸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폭을 줄이는 수술이고요. 돌려깎기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이 잘라서 갸름하게 만드는 거고 절골법은 잘라서 빼내고 옮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각각의 주장일 뿐이에요. 전후진이 필요하지 않다면 결과가 같다? 저는 이쪽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이고요. 돌려깎기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거랑은 관계없습니다. 뭐가 또 화려하다? 화려한 거랑은 또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얼마나 조금 줄일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화려하냐 자연스러우냐는 환자분의 뼈 상태랑 연부 조직 상태가 결정하는 거지 수술 방법 자체가 결정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자는 어떤 인터넷 정보 매체 또는 유튜브에서는 돌려깎기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T절골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딱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인터넷의 현실이고요.
몸이 보톡스균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모근에 치료작용이 있어서 그런가요? 레이저처럼 컨트롤 가능한 파괴는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에 두피로 가는 혈관이 축소돼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모발이 잘 자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음압을 걸어요. 그러니까 석션 하듯이 여기다가 그, 그 화장실 막혔을 때 뚫는 거 있죠. 그런 거 뚜껑 모자를 쓰여서 여기다가 음압을 걸어서 쭉 당겨주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모발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보톡스의 역할은 혈관에 있는 어떤 작은 근육 섬유들 또 피부에 있는 그 마이오필라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육 성분이 있는 어떤 피부 연부 조직이 있어요. 결체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파이브로 마이올로블라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성분이 있는 섬유성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형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쪼그라뜨리면은 혈관도 좁아져서 혈행이 안 좋아진다. 근데 보톡스를 주니까 그런 애들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잘 돌아서 머리가 난다. 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양리작용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톡스가 영향을 줘서 머리가 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는 실험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이게 얘기가 나온 게 98년도인가? 그때쯤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페니실린 발견처럼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페니실린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시죠? 실험실에서 뭐 하다가 뚜껑 안 닫고서 다음날 와보니까는 뭐 균이 자랐고, 그런 데는 뭐 어떻게 돼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던 그런 그 뒷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도 비슷해요. LA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LA의 어느 병원에서 교수님이 어떤 트레이닝 받는 레지던트인가한테 그 환자 이마에 보톡스 놔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이마에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 가는 거 보톡스 놔주라고 했겠죠. 근데 그 레지던트가 아무 생각 없이 이 환자가 대머리였나 봐요. 근데 이마에 보톡스 놔줘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다 뿅뿅뿅 이렇게 놨대요. 그래서 한두 달 있다가 선생님 머리가 나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뭐 내가 준 약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봤더니 막 보톡스를 맞았대요. 그래서 보톡스 그때 논 사람을 불러놓고 너 보톡스 어디다 놨니? 그랬더니 여기다 놨다고. 그러고 나서는 보톡스를 놓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되나?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98년도인가 2000년도 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무렵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실제로 개업하고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톡스를 놔줘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머리가 굵어지고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 또 두피에 PRP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해보고서는 효과를 본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한테 놔줘보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양리 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그런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혹시 껌을 오래 많이 씹으면 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톡스로 완전히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껌 많이 씹는다고 턱이 커지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턱에 있는 저작근이라는 근육이 커지면 턱이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렸대요. 너무 쉬운 질문치곤 치과 성형외과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길래 원장님한테 여쭤본 거였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껌을 씹으면 근육이 발달할 수는 있지만 뼈가 커지지는 않겠죠? 그게 맞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뼈가 커지는 조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큰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때 뼈도 그거에 맞춰서 살짝 변할 수 있다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약수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수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실제 공장에서 쓰는 것 중에 워터젯이라는 걸로 워터젯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을 고압으로 쏴가지고요. 쇠도 자르고 돌도 자르고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엄청난 압력이죠. 그러면 작은 압력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껌 씹는 압력이
그렇게 큰 압력도 아니고, 또 껌을 뭐 한 달 내내 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4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영양을 주나 그렇게까지 뼈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게 맞는 답일 것 같아요. 제가 후진술에서 딱 마녀턱, 이중턱 생긴 저 상태인데, 혹시 그러면 다시 전진술을 해서 턱 늘어진 거 개선할 수 있나요? 전진해서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술 전보다 조금 더 많이 전진해야 되고, 옆에 없어진 볼륨도 조금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선생님, 녹는 필러로 앞볼 1cc씩 양쪽에 넣었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녹이는 주사를 총 6번 이상 맞았는데, 갈수록 피부의 부피가 더 커지고 살이 딱딱해집니다. 하자마자 꾸준히 녹여서 여러 병원에선 유가종이나 결절이 생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고작 2cc 필러인데 6번, 7번 녹여서 필러가 안 녹을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남은 필러가 아니라 반복적인 녹이는 주사 시술로도 자극이 가서 흉살 때문에 웃으면 광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살이 딱딱해질 수도 있나요? 고주파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필러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약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러를 맞고 필러를 녹이기 위해서 히알라제를 맞았는데 완전히 퉁퉁 벌에 쏘인 것처럼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녹이겠다고 6번, 7번 맞으면은 그 부분에 알러지 생기면서 붓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택하는 방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두 달 지켜보자예요. 왜냐면 원인을 다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필러 1cc 맞았는데 녹이는 주사를 7, 6번 맞았어요. 그러면 거의 녹았을 거다. 필러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합당하고요. 근데 필러 녹이는 주사를 6번, 7번 맞았다?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놔주는 의사도 있나? 보통 많아야 두세 번 놓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실 내용이 있어요. 오히려 반복된 필러 주사, 녹이는 주사가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에서 조금 부어있는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두 달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두면 좋아지는 거고요. 한두 달이 지났는데 뭔가 계속 이상하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는 더 심해진다면 그때는 뭔가 원인을 찾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두 달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건 아니지만 방광염, 후두염 등등 소위 무슨 염이라고 끝나는 원인미상 염증성 질병들이 잘 생기는 체질인데요. 무턱보형물로 본시멘트를 이용할 경우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증가할까요? 넣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할지 말지 정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쓸 수도 있는 걸까요? 안 생긴다면? 아니면 아무리 본시멘트여도 보형물은 언젠가는 빼야 한다는 생각으로 넣어야 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염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보형물을 우리가 만들고 보형물을 인체에 삽입할 때는 그 재료에 대한 검증을 식약처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반응 실험을 해요. 뭐 이렇게 동물 몸에 넣어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주변에, 보형물 주변에 염증 세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염증 세포가 보이면 이거는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 그 여러 요소 중에 독성 검사를 하고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보형물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인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독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검사를 해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검사를 해요.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도 하고 실제 동물 실험으로, 세포 실험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염증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감염이랑 염증은 다릅니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염증이고요. 감염이라고 하는 건 인펙션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염증은 감염이에요. 균이 자라서 썩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염증은요, 모든 운드 힐링 과정, 그러니까 상처에는 모든 낫는 과정에 생기는 게 염증이에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주변에 그런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이 보형물하고 체내에서 리액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 검사를 할 때는 동물 실험을 주로 하는데 세포 안, 그러니까 몸 동물 안에 넣어놓고 그 조직을 떼어.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어보면서 염증 세포가 보이느냐, 몇 개나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한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직 이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생체 적합성이라는 걸 이너트, 반응을 안 하는 안정 단계다, 안정된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재료를 써요. 그래서 어떤 체질이나 어떤 이런 거에 지배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인체 삽입 재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 염증이 생기느냐 사실은 잘 몰라요.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뭐 근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긴 경우를 한 10명 정도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빼고서 앓는 경우도 있고요. 빼고서 1년 있다가 다시는 경우도 한 3, 4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나서 뺐어요. 그리고서 1년 있다 다시 넣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보형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형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10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관리 상태 이 상황, 그러니까 상처가 완전히 낫기 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들이 염증을 만든다, 감염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상처를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하게 방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음식물이 끼고 그러면 음식물 낀 거가 꼬매놓은 상처 사이로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2주 정도 먹는 거고요. 그럼 실밥을 뽑아요. 그럼 상처는 거의 다 붙었거든요. 근데 실밥 있던 자리에서도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서 염증이 나서 고름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벤트들을 겪더라는 얘기죠. 뭐 수술하고 실밥이 나 있는데 선생님 술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경우들 방심하고 안 아프고 멀쩡한 것 같으니까 방심하고 뭐 입안 상처 뭐 이렇게 물로 헹구고 이러는 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면역력,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상처가 잘 낫는 상태, 그 다음에 수술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의 후후 관리를 잘 따라오는 거. 그 정도만 해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염염염염이 많은 그런 염증에 취약한 분이라 해도 글쎄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뭐, 가능성이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야 충분히 걱정하실 만하고 조심스럽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심지어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루푸스라고 있어요. SLE라고 하는 게 있는데 루푸스 환자를 수술한 적도 있어요. 무턱 수술을. 근데 멀쩡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